아직도 그날이 생생해요.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내 등에 칼을 꽂던 그 순간이. 아니, 어쩌면 그 칼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 등에 꽂혀 있었는지도 몰라요. 단지 내가 너무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 차가운 칼날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겠지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생을 바쳐 사랑한 사람이 실은 나를 그저 이용할 도구로만 여겼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말이에요. 그 배신의 칼날이 심장 깊숙이 파고들 때 그 고통을 저는 72세가 되어서야 처음 느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늙은 여인의 처절한 복수극이면서 동시에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새벽 4시. 또다시 잠에서 깨어났어요. 4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습관이었죠. 남편 진규를 위한 보약을 다리는 시간. 어둠 속에서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약재를 끓이는 동안 올라오는 쌉싸름한 향기. 그것은 제 헌신의 냄새였고 사랑의 증거였어요. 젊은 시절 우리는 정말 가난했어요. 허허벌판에 천막 하나 치고 시작한 국밥집. 겨울엔 손이 터지도록 찬물에 설거지를 했고 여름엔 뜨거운 아궁이 앞에서 땀을 비 오듯 흘렸죠. 그래도 행복했다고 믿었어요. 진규가 제 거친 손을 잡으며 위로할 때마다 저는 천국에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 믿음을 안고 40년을 달려왔어요. 이제 우리는 5층짜리 건물주가 되었고 진시목은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맛집이 되었죠. 사람들은 우리 부부를 성공한 자수성가의 표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아시나요? 그 모든 영광의 이면에는 제가 있었다는 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방을 지키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진규가 제 노고를 알아준다고 믿었으니까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었죠. 이번 주말이 우리의 금혼식이자 진시목 40주년 기념일이라는 걸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50년. 반세기를 함께 한 세월.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이런 마음 아시겠죠?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것이 바로 함께한 시간의 무게라는 걸요. 그 시간 속에 녹아있는 추억들, 고생했던 날들,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 그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가진 가장 큰 재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1층 식당에서 마감 정리를 한다기에 따뜻한 꿀물을 타서 내려갔죠. 쟁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는데 텅 빈 식당 안쪽 남편의 작은 사무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그저 직원과 업무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의 톤이 이상했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는 알 수 있어요. 남편 목소리에 담긴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요. 그건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대화 내용이 선명해졌어요. 진규가 우리 식당 지배인 오미숙을 우리 미숙 씨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도 마치 연인에게 속삭이듯 다정하게. 그리고 이어진 말들이 제 귀를 의심하게 했어요. 저를 그 늙은이라고 부르며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심해졌다고. 의사도 때가 됐다고 했다는데 저는 병원에 간 적이 없었어요. 서류 몇 장만 더 정리되면 이 지긋지긋한 국밥집과 건물을 다 팔아치우고 오미숙과 함께 스페인으로 가서 살 거라고.
그녀가 꿈에 그리던 하얀 성 같은 집에서 살 거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제 손에서 쟁반이 미끄러졌어요. 쨍그랑 찻잔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죠. 놀란 진규와 오미숙이 뛰쳐나왔어요. 미숙의 얼굴에 스친 당황스러운 표정, 그리고 순식간에 굳어버린 진규의 얼굴. 그 찰나의 순간에 저는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요. 진규가 저를 보고 화를 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노인네라고 불렀어요. 발소리도 없이 나타나서 사람을 놀라게 한다고, 노망이라도 든 사람처럼 군다고.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방금 들은 이야기가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만 진규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오미숙이 스페인으로 이민 간 조카 이야기를 하길래 농담으로 한 말이라고. 제가 요즘 귀도 어두워졌다고, 노망이 들었다고 했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는 알 수 있어요. 남편이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미세한 눈짓, 목소리의 떨림, 어색한 손동작까지도요. 그리고 오미숙의 그 뱀 같은 차가운 눈빛도 숨길 수 없었죠. 두 사람은 완벽하게 짜고 친연극을 하고 있었어요. 진규는 깨진 찻잔을 발로 툭 밀어내며 제게 위층으로 올라가 쉬라고 했어요. 괜히 가게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 차가운 말투에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40년의 세월을 되짚어 봤어요. 정말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함께 고생하며 일궈온 이 모든 것이 단지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을까? 새벽녘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올 무렵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40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은 실제의 진규가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환상 속의 진규였다는 것을요. 진짜 진규는 어쩌면 처음부터 저를 도구로만 여겼는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내 평생의 헌신이, 내 사랑이, 내 청춘이 모두 그들의 계획된 연극 속에서 조롱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던 순간들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믿었던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이용한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하소연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72세 할머니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는지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지옥이 되기 시작했어요. 진규의 변화는 교묘하고 치밀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죠. 아침마다 제가 늘 두던 곳에 놓은 돋보기 안경이 사라졌어요. 한참을 찾아 헤매고 있으면 진규가 나타나서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안경을 찾아주며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 놔둔 안경도 못 찾고 어떡하려고 그러냐면서 혀를 차곤 했죠. 처음엔 정말 제가 깜빡한 건가 싶었어요. 나이가 들면 다들 그렇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분명히 둔 곳에서 물건들이 사라지고 전혀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났어요. 더 기막힌 건 제가 며칠 전에 한 말을 진규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척하는 거였어요. 분명히 제가 말했던 것들을 없던 일로 만들고 오히려 제가 헛것을 지어낸다고 몰아세웠어요. 자꾸 없는 말을 지어내면 큰일 난다면서 마치 제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처럼 취급했죠. 처음엔 정말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내 기억력이 문제인가 하며 위축되었어요. 평생 남편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랐던 제게 의심이라는 건 너무나 낯선 감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모든 것이 의도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진규는 저를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오미숙의 공작은 더욱 교묘했어요. 그녀는 진시목의 오랜 단골들이나 직원들 앞에서 제가 없을 때마다 한숨을 쉬곤 했대요. 나중에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제게 전해준 이야기로는 오미숙이 사모님이 요즘 기억이 오락가락하셔서 걱정이라고, 어제 하신 말씀을 오늘 또 하시고 아까 한 일을 금방 잊어버리신다고, 자기가 옆에서 잘 보살펴 드려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동정과 걱정을 가장한 악의적인 소문은 식당 안에 암세포처럼 퍼져나갔어요.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존경과 친근함이 담긴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안타까움과 동정,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마치 제가 언제 이상한 행동을 할지 모르는 위험한 사람인 것처럼요. 40년간 제 분신과도 같았던 진시목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갔어요. 주방에 들어가려 하면 직원들이 사모님은 쉬시라며 막았고,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려 하면 오미숙이 재빨리 나타나 제가 피곤해 하신다며 위층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제 삶의 터전에서 저는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가장 큰 충격은 아들 우석이 집에 찾아온 날이었어요. 진규는 거실에 아들을 앉혀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진규는 우석에게 제가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그렇게 말했다면서 이대로 두면 집도 못 찾고 사람도 못 알아볼 수 있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재산 문제를 꺼냈대요. 나중에 더 심해지면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으니 지금 엄마 명의로 된 건물이나 예금들을 자기 앞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그게 우석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설득했다는 거예요. 물론 병원에 간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비통한 연기에 우석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요. 아들은 그날 저녁 제 방에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말씀을 들었다면서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자기가 옆에서 잘 모시겠다고. 그리고 재산 문제는 아버지 말씀대로 하시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뱃속에서 낳아 키운 아들마저 저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배신감과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저는 울부짖듯 아들에게 호소했어요. 그 사람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너마저 엄마를 믿지 못하는 거냐고. 하지만 아들의 눈에는 연민만 가득할 뿐 믿음은 없었어요. 오히려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자꾸 아버지를 의심하면 병세만 더 악화될 뿐이라고 타일렀어요. 그 순간 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은 저를 정신병자로 몰고 아들은 동정하며 세상은 저를 외면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불면증에 시달리며 몸은 바싹 말라갔고 신경쇠약으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제 모습은 오히려 그들의 거짓말에 신빙성을 더해줄 뿐이었죠. 정말 제가 미쳐가는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어느 날 밤, 진규가 안방에서 오미숙과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잠든 줄 알았나 봐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거의 다 됐다고. 저 스스로 무너지고 있으니 인감도장 찍을 날도 머지않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어요.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어요. 제 존재 자체를, 제 평생의 세월을 송두리째 지워버리려는 가장 잔인한 살인이었어요. 식당 한 구석에 걸린 우리 부부의 사진을 보면 마음이 찢어졌어요. 젊은 시절 희망에 가득 차 서로를 바라보던 그 두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런 시절은 없었는지도 몰라요. 제가 혼자 꿈꾸고 혼자 사랑했던 건지도.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웠고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미쳐가는 건지 아니면 세상이 저를 미치게 만드는 건지 분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나요? 인간은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가장 강해질 수 있다는 걸요. 바닥을 치고 나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기에 오히려 올라갈 일만 남는다는 걸요. 저도 그랬어요. 모든 걸 잃고 모든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진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72세 할머니가 어떻게 각성했는지, 어떻게 반격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으니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날 밤, 운명이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저는 이제 정말로 모든 걸 놓아버릴 생각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숨을 쉬는 것마저 벅찼으니까요. 진규와 오미숙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어차피 아들마저 저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는데 더 이상 무엇을 위해 싸운단 말인가요? 금혼식과 진시목 40주년 기념 파티를 사흘 앞둔 날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을 앞두고 저는 가장 비참한 나락에 떨어져 있었죠. 진규는 파티 준비를 핑계로 오미숙을 집으로 불렀어요. 대낮에 버젓이 제가 있는 집에 그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저는 몸이 좋지 않다며 방에 누워 있었어요. 사실은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역겨웠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얇은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는 피할 수 없었어요. 마치 고문 같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게 처음엔 파티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듯 했어요. 누가 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업무적인 대화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목소리 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와인병 따는 소리가 들렸고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낮은 웃음소리. 그들은 제가 방에서 모든 걸 듣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그랬는지 몰라요. 어차피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 오만함이, 그 방심이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오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선명해졌어요. 평소의 예의 바른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이미 이 집의 안주인이 된 것처럼
편안하고 나른한 목소리였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그 늙은이 인감도장은 정말 확실히 챙긴 거냐고. 늙은이. 그녀가 저를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사모님도 아니고 어머님도 아닌 그저 늙은이. 그 단어 하나에 담긴 경멸과 조롱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진규가 대답했어요. 걱정 말라고,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파티 날 건물을 매수하기로 한 김 사장도 올 거고,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끝이라고. 그동안 모아둔 서류들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오미숙이 다시 물었어요. 어디에 보관하고 있냐고, 혹시라도 그 늙은이가 찾으면 어떡하냐고. 진규는 비웃듯이 대답했어요. 서재에 있는 금고 안에 넣어뒀는데 그 멍청한 것이 어떻게 찾겠냐고. 40년 동안 한 번도 서재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리고 덧붙였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둘만 아는 당신 차 번호 4자리라고. 당신이 새로 뽑은 그 하얀 벤츠 번호 말이야, 라고 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것은 아마도 40년간 저를 올감했던 사슬이었을 거예요. 남편에 대한 의무감, 아내로서의 순종, 그 모든 굴레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어요. 슬픔도 절망도 심지어 분노조차도 사라졌어요. 그 자리를 채운 건 무서울 정도로 차갑고 명료한 각성이었어요. 마치 40년 만에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7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제 자신을 만난 건지도 몰라요. 오미숙의 차 번호. 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2847이었어요. 그녀가 한 달 전에 새로 뽑은 흰색 벤츠의 번호판. 주차장에 댈 때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그 숫자들이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또렷해졌어요. 흐릿했던 시야가 맑아지고 무겁던 머리가 개운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앓던 병이 갑자기 나은 것처럼 온몸에 힘이 솟아났어요.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어요. 스페인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곳에 이미 집도 알아봤다는 이야기. 심지어 제 장례식은 어떻게 치를 것인지까지. 네, 그들은 제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죽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진규가 말했어요. 의사가 그러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된다고. 이대로 가면 1년도 못 갈 거라고. 그러니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자연사로 처리되면 가장 깔끔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소리 없는 웃음이었지만 40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오만한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실은 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준 셈이었으니까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오미숙이 돌아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진규는 휘파람을 불며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자고 있는 줄 알고는 씻으러 욕실로 들어갔죠. 물소리를 들으며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자정이 지나고 진규의 코 고는 소리가 안방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40년 동안 함께 잔 사람이니 그의 잠버릇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한 번 깊이 잠들면 천둥이 쳐도 못 일어나는 사람이죠. 맨발로 방을 나왔어요. 복도의 마룻바닥은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서재는 복도 끝에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 문턱을 넘지 못했던 곳. 남편만의 성역이자 제게는 금단의 공간이었던 곳.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으니까요. 문고리를 잡는 손에 망설임은 없었어요. 문을 열자 퀴퀴한 담배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월광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와 실내를 비추고 있었어요. 전등을 켤 수는 없었어요. 혹시라도 진규가 깰 수도 있으니까요. 책장을 더듬더듬 살폈어요. 먼지 쌓인 법전들, 누렇게 변색된 서류철들. 그리고 마침내 한 구석에서 찾았어요. 두꺼운 법전들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작은 금고를.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운명이 이끄는 것처럼. 철컥. 금고 문이 열렸어요. 그 소리는 제게 있어 40년 감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어요. 안에는 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모든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예금 인출 위임장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계약서를 살펴보니 매매가는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헐값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날짜였어요. 금혼시 파티 당일로 되어 있었어요. 제일 행복해야 할 그날, 그들은 제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이었던 거예요. 서류 뒤쪽에는 또 다른 봉투가 있었어요. 열어보니 통장들과 함께 메모가 있었어요. 진규가 손수 적은 것 같았는데 제 명의로 된 모든 재산 목록과 비밀번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모르는 계좌들도 있었어요. 40년 동안 제 이름으로 모아둔 돈인데 저는 그 존재조차 몰랐던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각성의 눈물이었어요.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흘리는 자유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모든 서류를 원래 자리에 그대로 두었어요. 마치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정확히 제자리에 놓았어요. 증거는 가장 적절한 순간에 터뜨려야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용히 서재를 나왔어요. 거울 앞에 섰어요. 희미한 달빛에 비친 제 얼굴은 몇 주 사이에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더 이상 나약하고 순종적인 할머니의 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전사의 눈이었어요. 복수를 다짐하는 전사의 눈. 거울 속에 제게 속삭였어요. 소리 없이 입술의 움직임만으로. 최진규, 오미수. 내 평생을 바친 이 모든 것을 날로 삼키려 했더냐. 좋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금혼식 파티를 내가 너희들의 장례식으로 만들어주마. 내 모든 것을 되찾고 너희를 가장 비참한 지옥으로 보내주리라. 그날 밤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어요. 악몽도 없었고 뒤척임도 없었어요. 마치 오랜 전쟁을 앞둔 장수가 마지막 휴식을 취하듯 편안하고 깊은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진규는 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여전히 저를 깔보는 눈으로 바라보며 빨리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몰랐겠죠. 자신이 키운 양이 이미 1위가 되었다는 것을. 40년간 순종적이던 아내가 이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을.
저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72세 할머니의 반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 스스로 빠지게 만들 거예요. 제일 화려한 날을 제일 비참한 날로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이 때로는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바닥을 치고 나면 올라갈 일만 남는 법이죠. 저처럼 나이 들고 힘없는 사람도 할 수 있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예요. 각성을 마친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이성과 치밀한 계획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72년 인생에서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뇌의 영역이 갑자기 활성화된 것 같았어요. 마치 잠자던 사자가 깨어난 것처럼 제 안의 모든 감각이 살아났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조력자를 찾는 것이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제게는 단 한 명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죽은 여동생의 딸, 조카 김수연이었어요. 38세의 수연이는 법무법인 정의의 대표 변호사였죠. 어릴 적부터 영특했던 아이였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 등록금을 제가 대줬었죠. 그때 수연이가 제게 한 약속이 기억나요. 이모, 제가 변호사가 되면 이모가 어려울 때 꼭 도와드릴게요. 그 아이는 약속을 지켰고 지금은 촉망받는 변호사가 되었어요. 새벽 2시 저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밤중에 전화였지만 수연은 놀라면서도 곧바로 받았어요. 제가 급하게 만나야 한다고 했더니 30분 만에 달려왔어요. 우리는 집 근처 24시간 카페에서 만났어요. 수연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진규와 오미숙의 불륜,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는 음모, 금고에서 발견한 서류들, 그들이 계획하는 재산 탈취.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믿기 힘들어하던 수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특히 제가 몰래 녹음한 진규와 오미숙의 대화를 들려줬을 때 수연의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저는 그들이 대화하던 그날 밤, 방에서 몰래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었어요. 각성한 순간부터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던 거죠. 수연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모,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저런 인간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이모가 당한 고통의 몇 배로 갚아드릴게요. 그날부터 우리의 반격이 시작되었어요. 수연은 먼저 유능한 흥신소를 고용했어요. 진규와 오미숙의 불륜 현장을 낱낱이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놀랍게도 그들은 너무나 방심하고 있었어요. 대낮에 호텔에서 만나고 함께 여행을 다니고 심지어 제 돈으로 산 선물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흥신소에서 보내온 사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 고통조차도 복수의 연료로 삼았어요. 호텔 주차장에서 진하게 입을 맞추는 사진,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영상, 심지어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간 기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증거가 되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오미숙의 과거였어요. 수연이 조사한 바로는 그녀는 이미 2번이나 불륜으로 다른 집안을 파탄냈던 전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 챙겼다는 거예요. 전문적인 사기꾼이었던 거죠. 진규는 그런 여자에게 완전히 놀아나고 있었어요. 수연은 금고 속 서류들도 몰래 촬영하게 했어요.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였죠. 특히 제 명의를 도용해 작성한 위임장과 헐값에 건물을 넘기려는 매매 계약서는 중대한 범죄 행위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그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어요. 금혼식 파티 이틀 전 수연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진규가 이미 김 사장과 뒷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시세 30억짜리 건물을 15억에 넘기는 대신 5억을 뒷돈으로 받기로 했대요. 그 돈으로 스페인으로 도피할 계획이었던 거죠. 더 가관인 건 진규가 저를 요양원에 보낼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치매 전문 요양원에 이미 상담까지 받았더라고요. 제가 파티 다음 날 바로 입원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쳐놨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저는 놀랍게도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분노를 넘어서니 오히려 차가운 냉정함만 남더라고요. 복수는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으로 하는 거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수현과 저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짰어요. 금혼식 파티장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했어요. 최대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기로 했어요. 파티 전날 밤,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수현이 준비한 영상을 확인하고 식당 대형 스크린에 연결할 수 있도록 세팅했어요. 그리고 오미숙의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보낼 내용 증명도 준비했어요. 타이밍이 중요했어요. 너무 빨라도 너무 늦어도 안 되었어요. 그날 밤 진규는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했겠죠. 저를 보는 눈빛에는 이미 승리의 확신이 가득했어요. 저녁을 먹으며 그는 계속 파티 준비가 잘 되었는지 확인했어요. 음식은 충분한지, 손님들 연락은 다 했는지. 마치 정말로 금혼식을 축하하려는 남편처럼 연기했어요. 저도 연기했어요. 조금 멍한 표정으로, 느린 반응으로, 마치 정말로 치매가 시작된 것처럼. 진규는 제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요. 자기 전에 그가 오미숙에게 문자를 보내는 걸 봤어요. 내일이면 끝이야. 조금만 더 참아.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래, 내일이면 정말 끝이지. 하지만 끝나는 건 내 인생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이야.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어요. 2024년 10월 15일, 우리 부부의 금혼식이자 진시목 40주년 기념일. 아침부터 식당은 분주했어요. 직원들이 장식을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테이블을 정리했어요. 진규는 양복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콧노래를 불렀어요. 저도 준비를 했어요. 수연이 골라준 고운 한복을 입었어요. 연분홍색 저고리에 은은한 회색 치마. 은발에 어울리는 단아한 색깔이었죠. 거울을 보니 마치 전투복을 입은 전사 같았어요. 부드러운 겉모습 속에 강철 같은 의지를 숨긴 전사. 오전 11시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우석 내외도 왔고 진규의 형제들, 오랜 단골 손님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건물 매수자 김 사장도 왔어요. 오미숙은 지배인답게 손님들을 맞으며 분주히 움직였어요. 겉으로는 완벽한 직원이었지만 가끔 진규와 주고받는 눈빛에는 은밀한 공모의 기운이 흐르고 있었죠. 정오가 되자 진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는 만면에 미소를 띤 채 인사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50년간 함께해준 아내에게 고맙다고, 하지만
요즘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않아 걱정이라고. 그가 은근히 제 치매를 암시하며 동정표를 구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걸어가서 그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았어요. 진규의 눈이 순간 커졌지만 사람들 앞에서 차마 뭐라 하지 못했죠.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50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는 날이니까요. 네, 마무리입니다. 오늘로써 모든 게 끝나는 날이에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진규의 얼굴이 굳어졌고 오미숙은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제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식당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첫 장면은 진규와 오미숙이 호텔 주차장에서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모습이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경악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이어서 두 사람이 손잡고 걷는 모습, 제주도 여행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진규가 저를 그 늙은이라 부르며 재산을 빼돌릴 계획을 세우는 대화. 오미숙과 스페인으로 도망갈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 식당 전체가 그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어요. 아들 우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과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봤죠. 다른 하객들도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영상이 끝나자 수연이 단상 위로 올라왔어요. 그녀는 당당한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최진규 씨를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합니다. 당신이 위조한 매매 계약서는 무효이며 당신 명의로 돌려놓으려 했던 모든 재산은 이미 가압류되었습니다. 또한 오미숙 씨는 상간녀 소송과 함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추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연이 덧붙였어요. 오미숙 씨의 남편과 시댁에는 이미 모든 증거가 담긴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오미숙이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완벽한 가면이 산산조각 나며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어요. 김 사장이 벌떡 일어나 진규의 멱살을 잡았어요. 이 사기꾼 같은 놈, 날 속이고 뒷돈까지 받아 처먹으려 했어.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진규는 그제야 모든 것이 제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는 이성을 잃은 채 소리쳤어요. 이게 다 저 미친 늙은이의 망상이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 하지만 이미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곧 경찰이 도착했어요. 수현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죠. 진규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오미숙도 함께 연행되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악을 쓰면서 비참하게 끌려나갔어요. 40년간 이어진 거짓된 결혼 생활은 그렇게 가장 화려한 날에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끝이 났어요. 아들 우석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죠. 어머니를 믿지 못하고 아버지 편만 들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일어서라. 내 잘못은 나에게 비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진실 앞에서 눈을 감았던 내 비겁함의 대가는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다.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었어요.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평온했어요. 4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텅 빈 식당에 저 혼자 남았을 때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고 푸르더라고요. 마치 제 마음처럼. 그날 이후 진규는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징역 5년의 전 재산 몰수. 오미숙은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물었으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어요. 저는 그들을 단 한 번도 용서하지 않았어요. 면회도 가지 않았고 선처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뿌린 씨앗을 그대로 거두게 했을 뿐이에요. 복수는 이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72세에 찾은 진짜 자유,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던 거죠.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어요. 그 고요함이 낯설면서도 편안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닌 그저 박정심이라는 한 사람으로 서 있었으니까요. 집안은 텅 비었지만 이상하게도 공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득 차 있었어요. 제 자신으로, 제 숨소리로, 제 생각으로 말이에요. 진규가 법정에서 판결을 받던 날, 저는 법원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그 시간에 미용실에 갔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머리 스타일을 했죠. 진규가 늙은 머리를 고집했는데 저는 짧고 단정한 은발 단발머리로 잘랐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았죠. 수연이 전화로 판결 결과를 알려줬어요. 징역 5년의 벌금 3억, 그리고 제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10억. 오미숙은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해 5억의 위자료를 물게 되었고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대요. 그녀의 남편은 이혼과 동시에 그녀를 고소했고 시댁에서는 완전히 쫓겨났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도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이치니까요. 더 중요한 건 제 앞에 놓인 새로운 삶이었어요. 72세의 새 출발이라니 누가 들으면 늦었다고 할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진짜 인생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숨이 붙어 있는 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진시목을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40년간 제 손때가 묻은 그곳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곳은 이미 너무 많은 아픔이 스며 있었어요. 진규와의 추억, 아니 이제는 추억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거짓들이 곳곳에 박혀 있었죠. 대신 같은 자리에 새로운 식당을 열기로 했어요. 이름은 정심전 싱으로 정했어요. 바른 마음이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제 이름이기도 했죠. 더 이상 진규의 진전도 진심의 심신도 아닌 오로지 저 박정심만의 공간이었어요. 인테리어를 완전히 바꿨어요. 어둡고 낡은 분위기 대신 밝고 모던한 느낌으로 꾸몄죠. 큰 창문을 내서 햇빛이 가득 들어오게 했고 벽은 따뜻한 크림색으로 칠했어요. 메뉴도 바꿨어요. 묵직한 국밥 대신 건강한 한정식 위주로 구성했죠. 주방장도 새로 모셨어요. 젊고 실력 있는 여성 셰프였죠. 직원들도 새로 뽑았는데 특별히 경력 단절 여성들을 우선 채용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제 젊은 시절의 모습을 봤거든요.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는 그 눈빛을요. 재판이 끝나고 돌려받은 재산은 상당했어요. 건물과 예금을 합치면 30억이 넘었죠. 하지만 저는 그 돈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어요. 아니, 환원이라기보다는 투자라고 해야 맞을 거예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투자 말이에요. 정신법률 지원 재단을 설립했어요. 저처럼 배우자의 배신과 경제적 사기로 고통받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단이었죠. 이사장은 수연이 맡았어요. 그 아이의 열정과 실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재단 설립 발표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어떤 분은 30년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빼앗겼다고, 어떤 분은 황혼 재혼한 배우자에게 사기당했다고. 그들의 사연을 들으며 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첫 번째 사건을 맡았어요. 75세 김할머니의 사연이었는데 재혼한 남편이 치매를 핑계로 전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는 거였어요. 저와 똑같은 수법이었죠. 우리는 즉시 행동에 나섰고 한 달 만에 그 사기꾼을 법정에 세웠어요. 김 할머니가 승소했을 때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우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재단 일은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어요. 복수를 넘어 회복으로, 분노를 넘어 연대로 나아가는 길이었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재단에서 상담을 했고, 나머지 날들은 식당을 운영했어요. 바쁜 나날이었지만 40년간의 그 어떤 날보다 충만했어요. 아들 우석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용서는 했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우석도 변했어요. 예전에 그 아니라고 무책임한 모습은 사라졌어요. 아버지의 사건 이후 충격을 받은 그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려 노력했어요. 어느 날 우석이 찾아와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재단 일을 돕고 싶어요. 변호사는 아니지만 회계나 행정일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무급 봉사로 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드린 상처에 대한 속죄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거절하지 않았어요. 아들에게도 스스로를 증명할 기회가 필요했으니까요. 우석은 성실하게 일했고 점차 신뢰를 회복해 갔어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어요. 그것은 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리였어요. 서로를 존중하되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두 어른의 관계였죠. 식당 정심은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어요. 맛도 맛이지만 제 사연을 아는 사람들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특히 중년 여성들과 노년층이 많이 찾았죠. 그들은 음식을 먹으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곤 했어요. 식당은 어느새 그들의 사랑방이 되었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정심살롱이라는 모임을 열었어요. 인생 이막을 시작하는 여성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하는 자리였죠. 처음엔 서너 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20명이 넘게 모여요. 그 중에는 특별한 친구도 생겼어요. 최영숙 씨, 68세의 전직 교사였어요.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고 있었는데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죠. 우리는 금세 친해졌고 함께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작년 봄 영숙 씨와 함께 스페인을 다녀왔어요. 네, 바로 그 스페인이에요. 진규와 오미숙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곳이죠.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생각했어요. 그들이 꿈꾸던 도피처가 제게는 자유의 상징이 되었다고. 마드리드의 한 카페에서 영숙 씨가 물었어요. 정심 씨, 후회되는 건 없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저는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후회라기보다는
수업료라고 생각해요. 비싼 수업료였지만 덕분에 진짜 제 자신을 찾았으니까요. 그 40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통이 없었다면 각성도 없었을 것이고, 배신이 없었다면 자립도 없었을 거예요. 그 모든 아픔이 저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어요. 귀국 후 저는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어요. 72세 인생을 되찾다라는 제목으로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한 여성의 자아 찾기 여정으로 쓰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집필하면서 많은 것을 돌아봤어요. 어린 시절, 결혼, 육아, 사업.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심지어 진규와의 시간도 완전히 무의미하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그 시간 동안 저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일하는 법을 배웠고, 견디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올해로 저는 74세가 되었어요. 2년 전 그 사건 이후로 제 삶은 180도 바뀌었죠.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예요. 요가를 하고 차를 마시며 일출을 봐요. 그리고 하루 일정을 계획하죠. 월요일과 수요일은 식당에서 일하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재단에서 상담을 해요. 금요일은 정심살롱이 있고 주말에는 영숙 씨와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요. 네, 우석이 조금씩 아이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할머니가 영웅이라고 생각한대요. 나쁜 사람들을 혼내준 멋진 할머니라고요.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어요. 긴 밤 혼자 누워있을 때면 4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자유의 대가라는 걸 아니까요. 진규로부터 소식이 왔어요.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고,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냐고.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용서도 거절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없는 사람으로 여길 뿐이에요. 오미숙은 지방의 작은 도시로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가명으로 식당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그녀를 불쌍하게 여기는 제 자신을 발견해요. 하지만 그것은 동정이 아니라 초월이에요. 더 이상 그들은 제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요. 어제 재단에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어요. 80세 할아버지가 간병인과 짜고 친아들에게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수연과 회의를 하며 대책을 논의했어요. 또 한 명의 피해자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녁에는 영숙 씨와 함께 콘서트에 갔어요. 청춘 시절 좋아했던 가수의 공연이었죠. 노래를 들으며 깨달았어요. 제 청춘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74세의 청춘은 20세의 청춘과는 다르지만 그 나름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공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강 다리를 건너며 창밖을 봤어요. 불빛이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저 불빛들처럼 제 삶도 아직 반짝이고 있다고.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72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저는 사실은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을 얻었어요. 진정한 자유, 자기 자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요. 평생 내 인생의 주인은 남편이고 자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고통의 가장 깊은 바닥에 떨어지고 나서야 깨달았죠.
내 인생의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폭풍은 지나갔고 제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74세의 시작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워요.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하루하루를 온전히 제 것으로 살아갈 거예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짜 삶은 자신을 찾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부디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정심을 찾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언제든 몇 살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르신들과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혼자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이팅!